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빅매치 리뷰로 돌아왔는데 이번 주는 사실 해외 축구보다 K리그가 좀 빅매치가 많았어요. 네. K리그 1은 강원하고 서울. 네. 어떻게 보면 K리그 1에서 지금 가장 폼이 좋은 두 팀이 만났는데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VAR 개입하고 두 명이 동시에 네. 퇴장당하는 경우가 나왔죠. 두 명 동시 퇴장은 코치님이 현장 계실 때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저는 그냥 그거 포함해서 제가 축구 보면서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두 명 동시 퇴장은 VAR 동시 두 명은 저도 그쵸.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축구 보면서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반전도 10대 10으로 경기를 했던 두 팀이었고 경기 결과는 서울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경기를 할지 아니면 오늘 저희가 다룰 수원과 부산 경기, K리그 2의 수원과 부산 경기를 할지 이제 고민했는데 수원과 부산 경기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K리그 2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폼을 보이고 있었던 부산, 첫 번째 1라운드 무승부하고 7연승을 이제 달리고 있었거든요. 수원은 사실 중간에 약간 패배도 한 번 있었고 연승을 하다가 무승부도 한 번 있었고 그러면서 어쨌든 맞대결이 펼쳐졌었는데 일단 경기 결과는 굉장히 재밌게 나왔습니다. 네, 최종 스코어는 뭐 3대2 네. 나왔고 그 막판에는 이제 한번 또 골 취소까지 3대3 그쵸. 됐다가 있었는데 네, 어쨌든 간 경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스코어도 그렇고 재밌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두 팀 모두 잘하는 게 조금씩 달랐던 것 같거든요. 네. 그동안 상승세에 있어서 네. 수원이 부산을 상대로 부산이 수원을 상대로 어떻게 좀 준비를 했는지 한번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얀색을 뭐 편의상 수원으로 놓고 그다음에 주황색을 그냥 부산으로 놓고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저는 이번 경기가 굉장히 좀 뭐 수원 입장에서 보면은 의미가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그 이정효 감독 부임한 이후에 네. 그때 취임 기자회견 때 이제 많이 좀 그래도 화제가 됐던 게 그렇죠. 프리미어리그에서 유행하는 게 있다. 수비적으로 트렌드가 있는데 그건 나만 알고 있겠다. 그래서 근데 첼시를 대표적으로 하면서 맞아요. 첼시가 뭐 그때 뭐 숫자로 했잖아요. 뭐 5점이면은 뭐 우리는 10점이면 뭐 한 7, 8점까지 할 수 있게끔 해보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 이번 시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마레스카 있을 때 첼시죠. 마레스카 있을 때 첼시랑 리버풀 같은 경우가 잘하는 게 완전히 골킥일 때 같은 경우는 맨투맨 하는 건 일반적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하이프레싱 하는데 약간 4분의 1 지역? 이 정도부터 이제 갖춰놓고 부분적으로 맨투맨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딱히 지금까지 리그 하면서 그게 나오진 않았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 기자회견 있고 나서도 이제 저한테도 되게 연락이 많이 왔어요. 네. 연락이 뭐 기자분들도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현장 계신 분들도 이게 이런 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뭐라고 생각해? 뭘 얘기하는 거 같냐? 이러면서 이렇게 연락이 되게 많이 오셨는데 저는 그래서 그냥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가 아닐까 싶다. 뭐 100% 확신은 없지만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제 또 연락이 오는 게 뭐냐면 그때 그거 뭐 얘기한 거 있는데 뭐 그거 하고 있는 거냐? 딱히 뭐 이렇게 특이점은 안 보이는 거 같은데 뭐 하고 있는 거 맞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했냐면 그걸 하게끔 상대가 상황을 줘야 그걸 하는 건데 사실 상대가 그걸 하게끔 공격을 안 하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다 이제라고 좀 얘기를 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부산전 같은 경우는 딱 그 취임 기자회견 때 얘기가 됐던 게 그대로 나오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와. 그러면 그동안 그 항상 이야기에 올라 있었던 프리미어리그식 수비 방식, 특히 첼시 수비 형태 그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이날 경기 나왔다는 거죠? 네네.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번 시즌 수원 보게 되면은 이제 수비할 땐 거의 4-2-4 가깝게 수비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 형태 자체는 완전히 뭐 버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오른쪽 풀백에 우주성 선수가 완전 오르락내리락하는 풀백이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쓰는 표현을 이제 세 번째 센터백으로 기능해서 장호익이 있어서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에 풀백이 올라가서 왼쪽 윙이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풀백과 센터백 사이로 안으로 들어오네.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근데 반면에 이제 거의 투톱에 가깝게 위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5대4가 걸릴 수가 있죠. 그러면 3-2-5에 대한 형태를 일단 준비를 하는 거네요. 네, 3-2-5고 근데 반면에 이제 이날 이제 미드필더로 나왔던 김민혁 선수 같은 경우는 투미들로 그대로 여기 미드필더로 남아있다기보다는 한 라인 이제 또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또 많거든요. 경기 내내도 이제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라인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비라는 입장에서 상당히 까다로울 수가 있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수원 같은 경우가 결국엔 수비를 어떻게 할 거냐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보였던 거죠. 압박을 하는 시퀀스 자체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4-2-4 형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돼서 여기서 이 패스 라인이 들어가는 걸 이제 막게끔 어쨌든 간 여기서 김도현 선수가 이제 네. 바깥쪽을 막으면서 이제 압박을 들어가는 거고 투톱 같은 경우가 이제 수비 방식이 조금 확실히 좀 나뉘게 되는데요. 투톱 중에서 이제 헤이스랑 일류첸코가 둘이 이제 일선을 네.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수비 때 같은 경우는 일류첸코가 전방에 눈앞에 있는 센터백들을 압박하는 게 아니고 이제 등 뒤에 있는 미드필더를 막습니다. 등 뒤에 있는 미드필더 하나를 막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부분적으로 맨투맨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온 이 부산의 왼쪽 윙을 누가 막는 거야? 여기서 이제 고승범 선수가 막아요. 고승범 선수가 막고 센터백에서는 뭐 상황 따라 조금 달라지지만 센터백에서는 기본적으로 2대2 구도 나오게 되고 여기서 풀백 같은 왼쪽 풀백 같은 게 올라온 거는 이제 그대로 풀백이 풀백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이 정우현 선수 같은 경우가 또 미드필더 하나 나오는 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또 김민혁을 맨마킹하게 되면서 구도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1대1이 돼 있기는 한데 네. 풀백이 끌려나가는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까지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끌려 나가버리게 되면 투톱이기 때문에 여기서 2대2라서 이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후반전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좀 몇 번 있긴 했어요. 그래서 투톱 같은 경우 특히 크리스티안이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게 옵사이드 트랩이 끌려 나가버리게 되면은 이 공간이 생기게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빠져나가는 장면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풀백 같은 경우는 공이 완전 한쪽 측면으로 왔을 때는 나갈 수는 있는데 그 전까지. 기본적으로는 이제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는 걸 하고 그리고 이 끌려 나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 둘은 수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패스 각도를 막는. 네, 바깥에서 안쪽을 막으면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막으면서 플레이를 하고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수원이 다른 경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장면이 뭐냐면은 상대 진영 딱 그러니까 4등분 했을 때 딱 요 4등분 경기 첫 번째 쿼터 있고 두 번째 쿼터 있는데 두 번째 쿼터에서 안쪽에서 이 페널티 박스 폭 안쪽에서 공의 소유권 회복해서 뭐 요새 보통 얘기하는 쇼 카운터가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사실 그 이정효 감독 얘기하면은 이제 공격적인 부분 얘기 솔직히 많이 하잖아요. 공 가졌을 때 광주 같은 경우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에 못지않게 솔직히 수비 같은 경우도 광주라는 팀은 굉장히 수비를 잘하는 팀이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하이프레싱 딱 쿼터 지역에 정렬돼 있다가 거기서부터 압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수원 와서도 사실 컴팩트하게 압박을 잘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딱 그 기자회견 때 얘기했던 부분 이제 부분적으로 좀 맨투맨을 하면서 이제 압박하는 거를 이제 놓지 않는 거를 또 실행을 해줬는데 예, 그런 게 경기에서 굉장히 잘 보였습니다. 그러면 요런 지금 말씀해 주신 요 형태가 뭐 첼시의 마레스카 수비 형태랑 유사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첼시 마레스카도 그랬고 리버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비를 잘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어느 부분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맨투맨은 그러니까 골킥 때 같은 경우 맨투맨 하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하는 거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그냥 왜냐면은 여기서는 뒷공간을 한 번에 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붙으면 돼요. 그냥 다 붙으면 되고 대신에 누가 누구한테 붙느냐 차이는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블록을 구성해 놓고 지역 방어랑 대인 방어를 혼합하는 건 얘기가 다르죠. 그걸 잘한다는 거죠. 네, 지역 방어나 대인 방어를 이제 혼합하는 건 얘기가 다르고 훨씬 까다롭죠. 왜냐면 선수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이거 누가 누굴 막아야 되지 이런 부분에서 혼란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쨌든간 이게 지역 방어나 대인 방어를 혼용을 해서 이제 상대를 계속해서 컨트롤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실제로 공의 소유권을 뺏어내고 이제 역습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솔직히 그래서 전반은 아예 뭐 부산이 그쵸. 예.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틀 안에서 거의 밀어붙였어요. 여기서 아예 뭐 손 쓸 수가 없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공이 이쪽 혹은 이쪽에 있을 때 특히 오른쪽이 제 기억으로는 부산 기준 오른쪽이 좀 더 많았는데 여기서 이제 턴오버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뭐 온전하게 보면 턴오버가 아니죠. 결국에는 이 수원 쪽에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공의 소유권을 회복했던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수원이 완전히 부산이 공 가졌을 때는 컨트롤했다. 완전히 그냥 뭐 눌러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와 이게 그러니까 공을 갖고 있지 않은 팀이 공을 가지고 있는 팀을 완전히 눌러버린다. 상당히 흔치 않은데. 네네. 일단 이날 수원 같은 경우 두 골을 먼저 넣었단 말이에요. 네. 예, 뭐 페널티킥 하나 있었고 그리고
뭐 공주볼 세트피스에서 한 득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런 거에 좀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죠. 공이 상대 진영에서 계속 노는 거죠. 음. 왜냐하면 세트피스에서 나오고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도 보게 되면은 뭐 물론 첫 번째 골은 이제 지공을 하다가 코너킥이 그렇죠. 이어지고 이제 해서 나온 건데 어쨌든간 흐름이라는 걸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컨텍스트라고. 공을 상대가 가지고 우리한테 데미지를 주지를 못하고 우리 골대 쪽으로 오는 빈도가 낮으니까 당연히 공은 상대 골대 쪽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턴오버가 어쨌든 간 나오면서 역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흐름이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그 부산 쪽에서 결국엔 느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경기가 흘러가면 당연히 축구 해보신 분은 다들 어느 정도만 형태가 갖춰져서 압박감이 있는 상태에서 경기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이게 골을 먹히게 되고 공이 자꾸 못 넘어가면은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엄청나게 들어요, 정신적으로. 네. 근데 그건 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흐름 자체를 상대한테 내주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게 맨투맨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센터백 같은 경우가 이제 비는 경우가 많아요. 프리로 될 때가 있다. 예,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아예 맨투맨을 해버리게 되면은 특히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부산 같은 경우 여기서 센터백 2대2를 건 거긴 하지만 보통 여기서 한 명을 원톱일 경우에 한 명을 남겨놓고 이제 맨투맨을 하려고 하면은 거꾸로는 상대가 센터백에서 우위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홍해 갈라지는 것처럼 맨투맨이 되면서 센터백이 그냥 끌고 들어오는 경우가 좀 발생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좀 높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엄청 부담스러워요. 아, 이 센터백들 입장에서. 이게 그러니까 센터백도 그렇지만 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 이 투톱이 결국엔 제일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둘한테 센터백으로 맨투맨을 2대2로 한다는 건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이거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같은 경우는 결국엔 뭐야? 여기서 뭐 백스리에서 5백 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2대2 두고 양쪽 윙 같은 경우는 지역 방어하게 하면서 기본 자기들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압박 메커니즘이 바깥에서 안으로 가는 거니까 네. 이건 그대로 유지해서 말 그대로 여기에 리스크는 있을지언정 수비를 할 때도 프로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압박을 해서 공을 탈취해서 이제 역습까지 가겠다라는 마인드가 완전히 경기장에 내비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할 만한 형태죠. 여기에 뭔가 보완점을 두는 것보단 네. 더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수비 형태를 구축하면서 이걸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공을 끊으면 여기 못 나오니까 여기에 공이 애초에 오지 않는 게 되니까 무서울 필요가 없는 거죠. 보통은 수비는 리액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그거엔 절대 동의 못 하거든요. 이것도 뭐냐면 보세요. 그렇지. 수비도 내가 뭘 하고 싶으냐, 내가 할 거를 하면서 상대의 장점 자체가 애초에 발현이 안 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뭐 그게 뭐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니고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수비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한테 리액션하는 걸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간 수원은 프로액티브하게 경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게 실제 경기에서 효과를 봐서 거의 뭐 전반전 같은 경우는 아예 완전히 좀 압도가 됐던 거고. 이정현 감독님이 예전에 인터뷰했던 중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수비는 본인이 어떻게 다 할 수가 있다. 근데 공격은 뭐 좋은 선수가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광주전에. 네. 광주 시절에.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또 나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세팅은 어쨌든 그 감독과 그 코치진들이 만들었다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참 완성도가 좋았던 것 같고. 특히 뭐 홍정우 선수가 나오기도 했는데 고종현 선수가 최근에 이제 그 송준 선수가 부상 때문에 빠지면서 계속 주축으로 나오고 있고 이날 조금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슈팅하면서 뭐 골대 맞추는 장면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두 선수나 특히나 뭐 오른쪽에 이건희, 뭐 왼쪽에 또 김민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김민우는 사실 미드필더로도 초반에 뛰었었잖아요. 네네. 요 조합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근데 김민우 선수는 원래 풀백으로도 나오는 선수예요. 네. 네, 풀백도 나오고 미드필더도 나오는데 뭐 경기에 따라서 이제 뭐 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거라고 좀 생각하고 신장이 어쨌든 풀백 치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직접적인 이제 발을 붙이고 하는 수비에서는 이점이 있고 반면에 이제 뭐 뒷공간으로 공이 빠졌을 때 돌아서 뛰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또 마이너스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간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잘 해주고 있는 거죠. 해주고 있다. 세트 피스가 그리고 킥력이 워낙 좋기 좋아서.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약간 자카랑 비슷해요 이 선수는. 이 선수는 자카랑 비슷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자카랑 뭐 동급이다 뭐 레벨이 똑같다 그건 아닌데 스타일 자체가 선수의 캐릭터 자체가 제가 느꼈을 땐 자카랑 되게 비슷해요. 등지고 받았을 때 돌아서는 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기술적으로 우위는 없어요. 최대한 그런 상황을 안 줘야 돼요. 근데 그 외쪽으로 봤을 때는 킥력 포함해서 이제 왼발잡이인 것도 그렇고 앞을 보고 있는 상황. 플레이하는 위치나 그 플레이 선수의 장점이 살아나는 공간 혹은 상황 자체로 봤을 때는
이제 김민우라는 선수는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자카랑 좀 비슷하죠. 많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2대 0으로 수원 입장에서 2대 0으로 리드하다가 사실 2대 2가 되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보면 약간 사고 같은 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득점도 그러니까 수원 입장에서 실점도 세트피스가 이게 이제 정말 빠르게 처리가 되면서 뭔가 세트피스 수비 구조를 갖추기 전에 실점이 됐고 하나는 또 크로스가 뭐 글쎄요 제가 봐도 그렇게 어려운 크로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예, 골키퍼가 이제 볼을 놓치고 들어가게 되면서 자책골로 또 나오게 됐죠. 근데 세트피스는 솔직히 근데 그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표현을 할 때 맨날 이렇게 그러니까 리액션이 아니고 안티시페이션이라고 그 일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근데 프리킥 때 보면 이렇게 막 다 뒤돌아 있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전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뭐 그거는 수원 선수들도 어느 정도 네.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진짜 한순간이에요. 프로 레벨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거 한 번 주면은 그게 골이 들어가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랑 그러니까 거꾸로인 거죠. 잘 되고 있다가도 2대 0이다가도 한 골을 2대 1로 실점하면 맞아. 어떻게 돼요? 그럼 또 거꾸로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실제로 흔들렸고 네, 골의 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되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이제 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했던 쪽 입장에서 골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할 수 있다. 이거 되겠다. 네, 되겠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 골 자체를 애초에 안 줘야 되는 건데 이제 프리킥 같은 경우는 사이드 프리킥 나왔는데 이제 이제 벽 2명 갔던 선수 이제 공 안 보고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뒤돌아 있고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거기서 빠르게 전개해버리니까 이제 실점까지 갔던 거고 두 번째 실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애초에 첫 번째 실점이 나오지 않았으면 나오고 나서의 연장선상인 거죠. 거기서 이미 흐름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냥 뭐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뭐 집중력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운도 안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박현빈 선수가 박현빈이 들어갔는데 첫 번째 터치에서 여기서 오른발로 턴오버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당연히 여기서도 수비 개선도 있겠지만 흐름이에요. 흐름. 축구는 이벤트 혹은 액션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컨텍스트 안에서 이제 액션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크로스가 쉬운 거였는데 이제 먹혔다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지션이 줘서 이 컨텍스트가 발생이 됐고 그 안에 골이라는 이벤트가 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은 박현민 선수가 들어갔는데 공을 뺏어냈고 팀이 이제 수비를 하다 공을 뺏어내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국면에서 그게 제 기억으로는 투입되고 첫 번째 폴터치였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첫 번째 폴터치였는데 거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서 턴오버가 발생했고 결국엔 이제 실점까지 발생을 한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교체 투입됐을 때는 저는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한 세 번째까지는 최대한 그냥 무난하게 플레이해라. 왜냐면 그래야 너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 너가 잘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살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터치에서 약간 미스가 나거나 도전적으로 했다가 거기서 뭔가 에러가 발생해버리면 심리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약간 그런 결에서 봤을 때 이제 박현민 선수가 들어갔을 때 그게 첫 번째 폴터치였는데 거기서 턴오버 발생했고 이제 다 내려 앉았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여기서도 수비를 더 잘했어야 되는 것도 맞긴 한데 이거 전에. 네, 근데 흐름 자체가 이미 좀 자체가. 약간 그렇게 넘어간 거죠. 상대도 프로니까 그거 한 번에 골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조금 이제 아쉬운 건 그거죠. 수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팀이 그렇게 솔직히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뭐 현장 계신 분들이랑도 막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국가가 트렌드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뭐 패션, 유행에 진짜 민감한 뭐 나라잖아요. 유행에 진짜 민감한데 솔직하게 말해서 K리그 1, 2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유행을 따라하는 저는 되려 그거랑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조건 유행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게 좀 더 나은 거라고 판단이 되면은 분명히 유행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유행을 적용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K1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그 트렌드에 따라간다고 할 수 있는 팀 혹은 그 트렌드에 맞게 그거에 맞게 경쟁력을 갖춘다는 팀이 몇 팀이냐 되냐는 말이죠. 그 많은 팀 중에. 네, 뭐 이거는 근데 제가 뭐 개인적인 사견을 섞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객관적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분명 트렌드라는 건 존재하고 근데 그 트렌드라는 거에 대해서 맞춰서 그거에 발맞춰서 같이 발전해 나가고 있느냐로 보자면은 저는 예스라고 하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 이번 경기에서 수원 삼성 같은 경우 수비적으로 봤을 때 항상 공을 가졌을 때가 많이 주목을 받는 거에 반해 이번 경기 수비에서의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았고 그게 이제 경기장에서 구현되는 전술적인 능력도 팀적으로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이런 경기가 사실은 무실점 경기가 됐다면은 이런 가치가 조금 더 부각받을 수 있겠죠. 모처럼 만에 수비가 경기를 보는데 수비가 재밌어서 봤어요. 네.
근데 이런 경기는 저는 아쉬운 게 그거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무실점이었다면은 수원 삼성이 수비도 잘했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수비를 어떻게 했냐 들여다보는 사람이 더 많아졌을 거거든요. 뭐 하다못해 기사도 좀 더 나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런 뭐 프리킥 아까 사이드 프리킥 나와서 이제 추격골 이제 줬다 그렇죠. 보니까 2대2가 됐고 이제 3대2가 됐다 보니까 수비가 좋다는 얘기는 그냥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물론 뭐 앞으로도 뭐 경기가 많이 남아 있고 이런 접근 모습들이, 방식을 보여주는 경기들이 계속해서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아쉬운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보실 때는 3대2 그러면 야 정말 뭐 종료 직전에 페널티킥 얻어서 그냥 겨우 네. 이겼네 네.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네. 그 정도의 평가 절하가 될 만한 네. 내용들은 전혀 아니었다. 네. 예. 프로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기가 사실은 이래요. 4대0이 나도 그렇게까지 압도적이지 않은 경기가 있고 1대0으로 이겨도 완전 압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골을 넣지 못한 경기가 있는데 근데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예서 1대0으로 이겼는데 공격이 좋았다, 공격이 잘했다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한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조금 이제 아쉬운 거죠 경기를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수원 입장에서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짧게 그 부산은 사실 이날 경기는 경기력으로는 좀 이제 완패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전반전부터 했을 때 네. 어떤 것이 가장 아쉬웠다고 생각이 좀 드세요?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 경기의 흐름 혹은 이 경기 결과까지도 저는 수원 삼성의 메리트라고 생각하지 부산이 뭔가를 못해서라고 사실. 그러니까 수원이 네. 더 잘해서 그러는 거다. 네네네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후반전 같은 경우도 뭐 어쨌든 뭐 변화도 양팀 다 가져갔고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또 뭐 약간의 이제 디테일 변화도 좀 있긴 했는데 네네. 어쨌든간 저는 좀 그 부분에서는 경기에 대한 거는 수원 삼성의 메리트가 좀 더 크다고 봅니다. 수원 선수의 준비를 더 잘했다. 네, 부산이 뭔가를 못했다기보다는 K2 K2 자체가 어프로치가 수비적으로 어프로치가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비슷하죠. 대부분 팀 이제 5백 하고 5백 하는 팀 많고 이제 그 안에서 거의 뭐 그냥 뭐 미들블록 로우블록으로 수비하는 경우가 물론 뭐 간헐적으로 전방에서부터 백패스 나가거나 했을 때는 압박을 하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느꼈을 때 프로액티브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분명히 뭐 참고하는 벤치마킹하는 팀들도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완전히 부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거라고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이걸 수행하는 게 까다로운 부분도 이제 전술적으로 그러니까 좀 전술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복잡하죠. 좀 더 복잡한 부분도 있고 왜냐면 11명으로 수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더 복잡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K2 같은 경우 어쨌든 간 프로액티브하다기보다는 리액티브한 성향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뭔가 크게 막 변혁점이 부산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변혁점이 될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가 이게 특징이 또 있는 게 뭐냐면은 부산은 뭐가 있냐면은 투톱이 비교적 높은 지점에서 압박을 할 때는 엄청 공격적이에요. 이 외국인 선수들이라도 크리스티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압박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이번 경기 때도 이제 보게 되면은 어쨌든간 여기서 이 패스가 나갔을 때 여기서 압박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체 거의 안 나와요.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거의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계속해서 나온 상황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수원 입장에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는 이거죠. 여기서 윙이 안으로 들어오고 어떻게 해버려? 풀백을 올려버리네. 네, 이건희 같은 경우는 이건희 선수 올려버리죠. 근데 그럼 부산은 대응을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인데 부산은 일관적으로 대응했어요. 이번 경기에서는 사실상 자기들 진영으로 넘어오면은 계속해서 거의 5-3이었어요. 윙어를 내리면서. 네, 5-3이었다 보니까 그 히트맵 봐도 아마 나올 거예요. 이제 고승범 같은 경우 계속 어디서 받아요? 여기서 이제 패스를 받죠. 오른쪽 빠져서. 네, 여기서 이제 패스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여기서 경기를 하는데 이제 투톱 같은 경우니까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상대 진영에서 압박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어프로치도 좋고 인텐시티도 좋은데 일단 자기들 진영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제가 느꼈을 때 뭐냐면은 여기까지 내려올 의지도 없고 관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물론 근데 이것도 이제 양면성이죠.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의 밸런스는 뭐냐면 수원 입장으로 보게 됐을 때 밸런스는 뭐냐면 공보다 밑에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공의 소유권을 잃어버렸을 때 상대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느냐가 밸런스인 거고 거꾸로 부산 입장에서 수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의 밸런스는 뭐예요? 자신들이 공의 소유권을 회복했을 때 위에. 공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이제 밸런스거든요. 수비할 때 이제 밸런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위에 있게 되면 당연히 트랜지션 하긴 좋겠죠. 그리고 어쨌든 간 외국인이 2명이 선발로 일단 나왔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원 입장에서 가져갔던 경기 중에 계속해서
찬스가 왔던 지공을 할 때 나왔던 상황들은 뭐냐면은 5-3-2가 되다 보니까 3명으로 이 좌우폭을 68m를 커버할 수가 없죠. 없어요. 이게 한쪽으로 일단 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버려요? 열려버려. 여기가 빵꾸가 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정우현 선수 같은 경우가 들어오고 김민우까지 여기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계속해서 1선이랑 2선 사이에서 여기서 이제 공이 돌아가거든요. 맞아.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내려앉힐 수가 있었던 건데 그래서 여기서 더 내려앉아서 로우까지 갔을 맞아요. 때 이렇게 됐을 때 예, 부산이 아닌 특히 다른 팀들이 네. 5-4-1로 수비를 네. 할 때 네. 내려버리면 예, 아예 내렸을 텐데 근데 여기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이정현 감독이 얘기했다 광주 때. 네. 결국 선수 능력이죠. 특히 광주라는 팀이 엄지성이라는 선수가 나가고 나서 그치. 이제 페너트레이션 과정에서 파괴력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공간이 좁아졌을 때는 결국에는 뭐냐면 기술이에요. 기술. 그리고 그게 보통 얘기하는 재능이죠. 기술적인 거는 어느 수준까지 가면은 아무리 해도 안 늘어요. 그냥 거의 이제 타고 나는 거고 혹은 굉장히 유년 시절에 이미 결정이 이제 돼버리는 것들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적인 게 중요해지는데 저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면은 선수 구성으로 봤을 때 뭐 브루노 실바도 그렇고 패신도 그렇고 그다음에 헤이스도 있고. 예, 헤이스도 그렇고 박현빈 특히 저는 박현빈 선수 같은 경우는 고점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선수예요. 특히 이런 공간이 좁아졌을 경우에 고점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선수인데 예, 거기서 결국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선수가 천장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높은 천장에서 가다 보면은 예,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수원 삼성이 그러니까 단순히 뭐 감독한테 정권을 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K리그 전체로 봤을 때도 약간 조금 굉장히 잘 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전례 없는 가장 성공적인 K리그의 중장기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도 얘기 나오는 게 그거죠. 선수단 자체가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다. 어리다. 네,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 방금 제가 박현빈이라는 선수도 얘기했고 뭐 저희가 김민우 뭐 이런 다양한 선수들 얘기하고 있지만 이 선수들을 당장 1, 2년 보고 데려온 것보다는 분명히 한 3, 4년, 4, 5년을 보고 데려오고 온 걸 거란 말이죠. 거기다가 이정유라는 감독이 온 것도 결국엔 승격 혹은 승격 이후까지 이제 바라보고 데리고 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아귀가 맞아서 잘 돌아가게 되면은 진짜 전례 없는 선례가 없을 정도의 가장 성공적인 중장기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감독도 애초에 길게 보고 데려온 거, 선수도 길게 보고 데려온 거니까 이 사람들이 팀으로 같이 이제 고점을 본인들의 최고점을 향해서 갈 거란 말이죠.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러면은 고점으로 갔을 때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 뭐 대표적으로 뭐 리그 우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승격 이후에 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원래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축구구나라는 게 다른 구단에서도 느껴져서 거기서 좀 긍정적인 변화가 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